35쪽. 자, 우리가 지난 시간에 신수사학에 대해서 공부했습니다. 수사학의 역사적 전개에 있어서 고대 수사학, 중세 수사학, 고전 수사학, 근대 수사학, 현대 수사학이라는 역사적 전개에 따라서 현대 수사학은 문체의 수사학과 논정의 수사학 이렇게 크게 두 분야로 나누어져서 각각 전개되고 있다 이렇게 얘기했고, 이 문체의 수사학과 논정의 수사학을 통합하는, 종합하는 그러한 수사학적 관점이 필요한 시점이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문체의 수사학에 대해서는 주로 문체, 전이, 그리고 특히 언유, 환유, 제유 이런 기법을 중심으로 연구가 되어 왔는데, 그것도 열심히 공부해야 되겠지만 의사소통 이론, 대화 이론이라고 부를 수 있는, 그래서 화자와 청자의 의사소통 맥락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는 논정의 수사학, 게다가 화자와 청자의 의사소통을 평가하는 누구? 청중을 중시하는 그런 이론이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이 현대 논정의 수사학이 1958년 두 권의 책에 의해서 다시 부활했다. 왜 부활입니까? 고대 수사학에서 이미 원형을 가지고 있었으니까. 아리스토텔레스의 수사학이 가장 대표적인데, sak상, 배열, 표현, 암기, 발표라는 이 5분야로 이루어져 있는 옛날 수사학, 즉 고대 수사학의 본 모습은 단순히 표현에만, 그죠? 어떻게 언어를 효과적으로 표현하느냐, 거기에만 국한되지 않고 의사소통 전반을 고려했다는 것이죠. 그런 의미에서 1958년에 두 권의 책이 나오는데, 하나는 신수사학, 카인 페렐만과 루시 올브레 티테카가 쓴 신수사학, 그리고 스티븐 툴민이 쓴 논정의 용도라는 책. 우리가 이제 다음 단원에서 공부를 자세히 할 텐데요. 이제 이 두 권의 책을 다시 종합한 제임스 크로스화이트에 대해서 공부하고 있는 중입니다. 35쪽 밑에 셋째 줄입니다. 전수경 읽어볼까요? 그는 새로운 수사학의 의미와 위상을 다양한 측면에서 종합적으로 그리고 정치하게 세술하고 있다. 그의 주된 목적은 논증행위의 이론을 재구성하여 이론을 분석하는 것이다. 예, 지난 시간에 여기까지 읽은 것 같습니다. 자, 논정행위의 이론을 재구성한다 할 때 재구성이란 말이 왜 나왔다고요? 논정행위 이론을 먼저 구성해 놓은 사람이 있습니까? 그것이 두 권의 책이라 그랬습니다. 둘 다 1958년에 나왔다. 카인 페렐만과 루시 올브레 티테카의 신수사학, 그리고 스티븐 툴민의 논정의 용도. 이 두 권의 책이 특성이 다른데, 강조점이 다른데, 이 강조점이 다른 것을 종합한 것이 바로 제임스 크로스화이트의 이성의 수사학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미리 우리 학생들 이해를 돕기 위해서 이 세 권의 책의 관계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우리가 이 신수학이라는 책은 카인 페렐만과 루시 올브레 티테카가 썼고, 이전의 학문과는 다른 데카르트적 이성에 근거하는 기존의 학문과는 다른 어디에 강조점이 주어졌어요? 평가를
그죠? 화자가 말을 할 때 그 자체로는 참 거짓을 판명할 수 없다는 거죠. 청자와하고의 의사소통. 특히나 누가 이걸 평가해요? 청중. 간단히 얘기하면 청중 이론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다른 많은 강조점이 있지만 기존의 학문과 다른 가장 핵심적인 것은 청중을 중시했다는 겁니다. 논증의 용도는 화자 중심의 이론입니다. 비트겐슈타인이라는 영국의 언어 철학자가 있는데 굉장히 유명하죠. 이 스티븐 둘미는 비트겐슈타인의 제자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화용론, 의사소통 이론, 여기는 청중 중심의 의사소통 이론이라면 이것은 화자 중심의 화용론이다. 화용론은 언어학의 한 분야입니다. 화행론이라고도 하고 화용론이라고도 합니다. 이때 용자는 쓸 용자를 쓰고요. 사용하다 할 때 쓸 용자, 행자는 행위하다 할 때 행자를 씁니다. 이렇게 학자는 말을 그죠? 사용하는 이론이고 말을 행위하는 이론입니다. 화용론 혹은 하행론. 간단히 여기서 약간 우리 다른 인문학 지식을 좀 공부할 필요가 있는데 언어학은 기본적으로 각 나라의 언어들이 다르기 때문에 우리 국어 국문학과에서는 국어학을 공부하고 영어 영문학과에서는 영어학을 공부하고 일어 일문학과에서는 일어학을 공부하겠죠. 그것은 이 언어학이라는 하나의 공통 분모 속에서 각 민족의 언어들을 그죠? 개별 언어들을 또 연구하는 것이죠. 일반 그죠? 공통 학문으로서의 언어학이라는 게 있습니다. 우리 고려대학교는 언어학과가 있죠. 그죠? 그러니까 그 언어학의 공통 분모를 공부한다. 일반 이론을 공부하는 것이죠. 언어학 일반 이론을. 그 언어학에 또 세부 영역이 있습니다. 가장 기본적인 게 단어를 공부하는 그죠? 이론. 그다음 뭐가 있을까요? 구문법을 공부하는 구문론. 음성과 어문을 공부하는 어문론 혹은 음성론. 이렇게가 전통적인 언어학의 세부 학문 분야인데 이제 현대 언어학에 있어서 새롭게 등장하고 또 조명을 받고 있는 분야가 바로 이 화행론 혹은 화용론입니다. 조금 전에 소개했던 비트겐슈타인, 그죠? 대표적인 화용론을 그죠? 개척한 사람이죠. 똑같은 어떤 문장을 구사했는데 그것이 사용하는 맥락에 따라서 그죠? 그것이 어떤 행위의 장소나 시간과 공간의 맥락 여건에 따라서 똑같은 그걸 예를 들면 활자로 그죠? 고정시켜 놓거나 그죠? 문자로 표시하면 똑같지만 맥락에 따라서 전혀 다른 의미를 발생시키죠. 그죠? 이해가 됩니까? 그것이 이제 의론, 구문론, 어문론, 음성론은 그러한 시간과 장소에 구애받지 않고, 그죠? 맥락에 구애받지 않고 동일한 어떤 결과를, 그죠? 학문적 어떤 평가를 할 수 있는데 이 화용론은 그 언어가 사용되는 맥락에 따라서 달라진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케이스, 그죠? 경우를 다 고려해 봐야 알 수 있는 것이죠. 똑같은 문장. 예를 들면 이 봄이 와서 낮에는 따뜻하지만 해가 지면 저녁만 돼도 쌀쌀하고 춥죠. 그래서 도서관에서 공부를 하던 여학생이 선배 남학생에게 따뜻한 커피 한 잔 사달라고 해서 커피를 한 잔 마시면서 야외 벤치에서 얘기를 하고 있는데 오빠 나 추워 그랬단 말이에요. 근데 오빠 나 추워란 이 말 자체가 상황과 맥락 그죠? 시간과 장소에 따라서 엄청나게 다양한 의미를 발생시키죠. 그렇기 때문에 그거 잘못 해석하면 큰 코 다치죠. 그죠? 예. 무슨 얘기인지 알겠습니까? 그 예를 든 겁니다. 쉽게 우리 학생들이 이해할 수 있도록.
똑같은 문장인데, 춥다는 문장인데 다양한 어떤 의미의 파장을 일으키는 것이 이 분야다. 자, 그러면 잘 보세요. 제임스 크로사이트의 이성의 수사학을 지난 시간에 얘기했던 도식으로 간단히 표시하면 이렇게 될 수 있죠. 논정의 용도는 화자 중심이고 화용론이고, 신수사학은 청중 중심의 의사소통 이론인데, 제임스 크로사이트 이 책은 이 두 개를 이렇게 결합시켜 놓았습니다. 화자도 고려하고 청자도 고려하고, 특히나 청중까지 고려하니까 화자 중심, 청중 중심 혹은 청자 중심의, 그죠? 이게 이제 청중은 청자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이제 물론 청자와 청중은 더 세분화될 수 있죠. 그죠? 구체적인 상황 속에서 일단 이제 이 두 개를 같이 놓고 보면 화자 중심의 이론과 화용론과 청자 중심의 의사소통 이론을 결합해 놓은 이 구도가 바로 지금 우리가 공부하고 있는 제임스 크로사이트의 기본 구도다. 그러니까 어떻게 재구성했어요? 이 두 권의 책을 자기가 종합한 거죠. 각각의 특성이 다른데 그 특성을 종합했다. 조지탁. 네. 그 다음 읽어봅시다. 취업은 포스트 모던적 비판을 크게. 비판을 나서 이성과 논정적 합리성을 혼합하려는 이 시도는 그러나 특히 하게도 슬라터 전통에 대한 포스트모던적 비판을 수용하면서 시작됩니다. 예. 자, 이 문장은 약간 모순적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문장을 잘 이해해야 이성의 수사학이라는 책의 특성을 잘 이해할 수 있습니다. 최근에 포스트 모던적 비판에 맞서 그랬으니까 포스트 모더니즘의 이론에, 그죠? 동의하지 않는 것입니다. 논정적 합리성을 옹호한다. 이게 말이 뭐예요? 이성을 옹호한다는 말입니다. 논정적 합리성, 이것이 이성입니다. 이 책의 제목이 이성의 수사학이죠. 다시 이성을, 그죠? 중시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어떤 철학 사조가 이성을 부정했어요? 바로 포스트 모더니즘이죠. 그런데 이성을 중시하기 위해서 포스트 모더니즘을 비판하지만 특이하게도 전통적 철학 전통에 대한 포스트 모던적 비판을 수용하면서 시작된다. 이 말이 뭐예요? 굉장히 모순되죠. 이것도 약간의 설명이 필요합니다. 이거는 거의 서양 철학사 전체를 요약하는 어떤 얘기가 되겠습니다. 전통 이제 서양 철학, 서구 철학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전통 철학이 그리스 로마 히랍 시대의 철학에서부터 시작해서 근대 철학까지 이르기까지 굴곡이 많지만, 그죠? 굴곡이 많지만 큰 틀에서 보면 이 데카르트로 대표되죠. 여기는 소크라테스, 아리스토텔레스, 플라톤도 있죠. 플라톤을 적어볼까요? 소크라테스, 플라톤, 아리스토텔레스. 공통점은 형이상학을 추구했다. 다른 말로 하면 진리를 추구했다는 것입니다. 철학은 제1학문으로서 전통 철학, 고대 철학부터 근대 철학에 이르기까지 진리 개념을 제1원리로 고수해 온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성이 중요한 것이죠. 특히나 데카르트에게도, 근대 철학의 아버지 데카르트에게도 이성 중심의, 합리적 이성 중심의, 그죠? 주체, 그리고 진리,
이 세 가지가 데카르트의 핵심이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인간이 이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코기토 나는 생각한다고로 뭐예요? 존재하죠. 그만큼 이성적 사고가 모든 우주의 중심이었죠. 인간이 생각하기 때문에 즉 이성을 발휘하기 때문에 뭐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주체가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주체는 주인이라는 것이죠. 역사와 그죠? 우주의 주인이다. 근데 특히 근대 이후에 이 데카르트 즉 그죠? 사고 방식으로 무장한 근대인들은 자기가 주인이라고 생각합니다. 자연도 개척하고 우주도 개척하고 그죠? 우주의 주인이라고 생각합니다. 주인이라는 것은 뭐예요? 진리를 확보할 수 있다는 그거 그죠? 일맥상통하죠. 이성 주체 진리라는 이 세 가지 개념이 데카르트 철학의 핵심 개념이라고 볼 수 있죠. 물론 데카르트 철학이 복잡하고 그죠? 아주 다양하기 때문에 우리가 이 세 가지 개념만 갖고 요약했다 그러면 그죠? 너무 공부를 쉽게 하는 거죠. 하지만 지금 조금 학생들 도움을 주기 위해서. 그런데 이 오랜 수천 년 동안의 서구 철학의 이 가장 기본적인 원칙을 깨트린 철학적 사고가 현대 철학에서 등장하죠. 그것이 바로 포스트 모더니즘이라고 말하기도 하고 후기 구조주의라고도 말하기도 하고 결정적으로 해체주의라는 용어가 등장합니다. 조금씩 다릅니다. 자, 지금 서구 철학사를 큰 틀에서 요약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런 관점으로만 요약되는 게 아니라 또 다른 관점으로 요약하면 또 다른 관점으로 요약되겠죠. 아무튼 지금 이성이라는 혹은 진리라는 체크 포인트를 가지고 한번 정리해 보는 것입니다. 자, 특히 해체주의, 포스트 모더니즘, 후기 구조주의, 해체주의가 다 조금씩 다르고 다 조금씩 연관이 되는데 현대 철학의 가장 해체주의 이제 데리다라는 사람이 해체주의를 대표하는 사람입니다. 바로 이 세 가지 개념을 해체합니다. 전통 철학 그리고 근대 철학까지 이어져 온 서구 철학의 가장 핵심 개념 이걸 뭡니까? 해체합니다. 해체란 말은 구성을 무너뜨리는 것입니다. 구성을 무너뜨리는 거. 구성이란 것은 뭘 만들어내는 거죠. 그죠? 쉽게 역시 예를 들면 건축공학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죠? 공학하는 사람들은 건축공학에 의해서 건축공법에 의해서 그죠? 높은 빌딩도 무너지지 않도록 짓는 것이죠. 그죠? 그런데 건축은 다 뭐예요? 구성이죠. 없는 것을 만들어내는 거잖아요. 건축이란 것은 다 만들어내는 집을 짓는 것이죠. 그런데 건축공법 중에서 특이한 게 있습니다. 무너뜨리는 공법이 있습니다. 그걸 해체공법이라 그러죠. 이미 지어진 건물을 오래된 아파트 같은 것 이런 것은 해체를 시키고 새롭게 재건축을 해야 되기 때문에 무너뜨리는데도 공법이 필요하죠. 그래서 해체공법을 사용합니다. 어떻게 해요? 빈틈에다가 다이아마이트 같은 폭발물을 장치하고 한꺼번에 폭발해서 폭삭 주저앉게 만들죠. 자, 지금 내가 왜 이런 비유를 들겠습니까? 데리다를 중심으로 현대 철학의 이 해체주의라는 철학이 이 오랜 서구 전통 철학의 이 뭐예요? 건물을 해체공법으로 해체주의로 무너뜨리려고 시도한 것입니다. 그 핵심적인 빈틈이 뭐라고요? 다이아마이트를 장착한 빈틈이 이성 주체 진리라는 겁니다. 이해가 되죠? 이것은 데카르트까지 이어져요. 그리고 데카르트만 그런 게 아니라 우리도 다 지금 그죠? 이 근대 철학의 세례를 받아서 근대 학문의 공부를 했기 때문에 우리도 다 여기에 근거해서 지금 공부도 하고 있고 세계를 바라보고 생각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의 사고방식도 여기에 근거해 있는데 이 해체주의는 이걸 무너뜨리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니까 어떻게 돼요? 이성 주체 진리 이 개념이 흔들리게 되죠. 흔들리게 되니까 이 현대 철학 및 현대 학문이 자, 지난 시간에도 잠깐 소개한 것 같습니다. 상대주의와 자, 진리가 없고 그죠? 진리란 것은 이건 객관적이고 그죠?
영원 불변한 것이니까. 이런 것이 없으면 어떤 사람의 얘기가 진리가 될 수 없다면 상대주의에 빠집니다. 더 나아가면 회의주의에 빠지죠. 자, 그래서 이 논증의 수사학의 지금 이 두 권의 책을 종합한, 그죠? 제임스 크로스 하이트가 이 책에서 이성을 다시 회복하고자 이성을 긍정하는 이 수사학, 논증의 수사학을 지금 전개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성이 위기를 흔들렸다가 다시 이성이 중요하다. 그때 이 이성은 데카르트적 이성도 아니고, 그죠? 플라톤적, 소크라테스적 전통 철학의 이성도 아니고 새로운 이성 개념입니다. 이게 한번, 그죠? 회의, 그죠? 부정을 당했는데 다시 옛날로 돌아가는 건 아니죠. 그래서 이 이성과 이 데카르트 이성 또 구별해야 됩니다. 하지만 이성을 포기할 수 없다는 것이 누구의 생각이에요? 제임스 크로스 하이트의 생각이야. 그래서 이 문장을 이해 잘 해야 됩니다. 다시 읽어봅시다. 최근의 포스트 모던적 비판에 맞서 이성과 논증적 합리성을 옹호하려는 이 시도는 그러나 특이하게도 철학적 전통에 대한 포스트 모던적 비판을 수용하면서 시작된다. 자, 어느 정도는 이 포스트 모더니즘의 이 이성 비판, 주체 비판, 진리 비판을 인정한다는 것입니다. 그죠? 자, 그러니까 이 해체주의도 어느 정도 가져오지만 완전히 이걸 긍정하는 건 아니고 어느 정도 이걸 가져오고, 그 다음에 근대 철학 데카르트로 대표되는 근대 철학은 전통 철학의, 그죠? 영향을 계속 받은 것입니다. 이 두 개 사이에서 제3의 길을 연다는 것입니다. 어느 정도 해체주의도 받아들이고 근대 철학으로부터는 이성을 존중한다는 것. 물론 이 이성과 이 이성은 다른 거죠. 해체주의로부터는 뭘 받아들여요? 근대 철학이 갖고 있는 객관적 이성적 주체와 진리관을 받아들이고, 그죠? 이렇게 제3의 길을 열어간다는 겁니다. 자, 그 다음 문장을 보세요. 전통 철학이 지닌 동일성의 사유와, 자, 이걸 동일성의 사유라고 합니다. 이성 중심의 주체 철학 그리고 진리관, 이 세 가지 개념을 견지하는 것을 여기 나오죠. 동일성의 철학이라. 동일성이란 말 많이 쓰죠. 자기 동일성. 자기 동일성을 발휘하려면 이성을 발휘해야 됩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그런데 해체주의나 포스트 모더니즘의 철학을 이 동일성의 철학과 반대되는 말을 씁니다. 이게 차이의 철학입니다. 차이. 우리 학생 집중을 좀 하세요. 딴 생각하지 말고 지금 공부하는 부분에 집중을 해야 되겠습니다. 자, 그러니까 보세요. 핵심은 동일성의 사유와 차이의 사유, 이렇게 다시 요약됩니다. 어느 것이 동일성의 사유예요? 자, 첫 번째 거. 차이의 사유는 뭐예요? 해체주의. 논증의 수사학, 이성의 수사학은 뭐예요? 이 둘 다, 그죠? 거리를 둔다는 겁니다. 그죠? A도 아니고 B도 아니고 C로 간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걸 다시 하나의 간단한 도표로 나타나면 이렇게 되죠. A와 B가 서로 극렬하게 양극성을 띠면서 극단적으로, 그죠? 대립합니다. A가 바로 근대 철학이고, 여기에 대표 선수가 누구예요? 데카르트입니다. 여기가 해체주의입니다. 대표가 누구예요? 데리다입니다. C는 이게 논증의 수사학인데 바로 제임스 크로스 하이트라고 볼 수 있습니다. 어떻게 해요? 이것과도 대립하고 이것과도 대립해서 C를 만들어낸다는 겁니다. 원래는 A와 B의 대립 관계만 있었는데 C를 만들어내서 제3의 입장을 만들어낸다. 왜 이런 맥락이 나올까요? 지금 이 책을 쓰는 당시에, 제임스 크로스 하이트가 이 책을 쓰던 당시에 2002년에 이 책을 쓴 것 같은데, 내가 번역한 것은 아닙니다. 1996년에 이 책이 써졌고, 내가 번역한 것은 2001년이니까 이때만 해도
지금은 조금 또 흐름이 달라졌지만 이때만 해도 포스트 모더니즘 그리고 해체주의가 아주 큰 영향력을 끼칠 때입니다. 그러니까 이 B로 인해서 A가 굉장히 타격을 입고 아까 해체공법, 무너뜨리 엄청난 아파트, 높은 아파트를 무너뜨리는 것처럼 흔들거리고 있을 때 C가 제임스 크로사이트가 이런 주장을 하는 것입니다. 해체주의가 대안이 아니다. 왜냐하면 지식과 학문의 철학에 있어서 뭐예요? 상대주의와 회의주의로 빠질 우려가 있죠. 진리가 없다는 것, 그죠? 데카르트적 객관 진리가 없다는 것에 대해서는 정당한 비판을 했지만 대안을 제시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 대안 없는 상태에서 학문과 지식이 발전할 수가 없죠. 그렇기 때문에 이 C를 제시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자, 보세요. 다시 내가 설명하는 걸 잘 듣고 이해를 하고 이 교재의 문장을 읽으면 이해가 좀 됩니다. 혼자 읽으면 잘 안 될 수가 있죠. 아무도 시도를 안 해본 것 같네요. 한번 해보세요. 혼자서 읽고 이해를 한번 해보세요. 그러면 더 뛰어난 학생입니다. 자, 보세요. 자, 핵심 개념은 뭐예요? 동일성의 사유와 차이의 사유로부터 비판적 거리를 유지하면서 논리학이 아니라 수사, 형이상학적 기준이 아니라 이 형이상학이라는 것이 진리 개념하고 밀착되어 있습니다. 실용주의적 관점에서 논정행위 이론을 재구성했습니다. 그죠? 논정행위 이론을 재구성했다는 말은 앞에서도 나왔죠. 이 두 가지 논정행위 이론이 있었는데 이걸 재구성했다. 그래서 책 제목을 이성의 수사학이라고 불렀습니다. 고은설 어디 있어요? 읽어봅시다. 프로스 화이트는 이성의 수사학이 등장하게 된 철학적 상황을 기술한다. 헤이데거와 데리다에 대한 개괄적인 논의를 통해 현대 철학의 상황을 묘사하고 수상학적 이론이 현대 철학에 대한 일부의 문제조차 성취하는 것을 보여준다. 지시의 통해 주체와 객체 사이의 관계를 외우는 방식은 데카르트의 방법이라는 용어로 중요하게 치우쳐왔다. 이러한 전통에서 방법은 근본적으로 언어의 문제와 독립적인 것으로 강조되며 방법의 문제는 언어의 불명료함을 선호하는 것, 즉 이것을 분명하게 하는 것이다. 이러한 보편적 특성에 대한 탐색은 근대적 사유의 중심 주제이다. 데카르트의 사유의 근거. 예, 거기까지. 자, 여기서 아주 한 5줄로 누굴 소개했습니까? 데카르트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자, 이 동그라미 3개 중에서 어디에 속합니까? A에 속합니다. 사실은 이 데카르트를 대표적으로 소개했지만 이 데카르트의 입장은 소크라테스, 플라톤, 아리스토텔레스부터 시작되는 서구 철학사, 고대 철학부터의 중세를 거쳐 근대까지의 이 엄청난 역사를 서양 철학의 역사를 뭐라고 요약한 것입니다. 데카르트로 요약한 것입니다. 물론 이것은 너무 뭡니까 도식적이기도 하죠. 우리가 어떻게 서양 철학의 저 수천 년의 서양 철학사를 데카르트 한 사람으로 요약할 수 있겠습니까? 하지만 지금 엄청난 뭐예요? 큰 틀에서 지금 서구 철학의 역사를 그죠? 구조화해서 얘기하고 있으니까 그렇게 이해하면 되겠습니다. 자, 이 데카르트 A에 속합니다. A. 자, 이제 우리 차근차근 A와 B와 C의 관계를 가지고 이해를 이제 하면 되겠습니다. 자, 보세요. 지식을 통해 주체와 객체 사이의 간극을 메우는 방식은 데카르트의 방법이라는 용어로 숭고하게 취급되어 왔다. 자, 여기서 데카르트가 철학하는 가장 핵심적인 개념들이 다 나옵니다. 기본적으로 이 3가지를 그죠? 이성 주체 진리를 기억하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데카르트의 철학 방식 우리도 이렇게 지금도 우리도 이 데카르트 후예들이기 때문에 이렇게 생각하고 있으니까 한번 자기 자신의 사고방식과 비교해 보세요. 이성, 주체, 진리 이렇게 이성을 발휘하는 인간은 주체가 될 수 있고 진리에 도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지금 여기에 핵심 개념은
차근차근 하나씩 나오죠? 첫 번째는 뭐예요? 지식입니다. 지식은 이성을 발휘하는 것입니다. 학문을 통해서 이성을 발휘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주체와 객체란 말이 나오죠. 자, 주체가 나왔죠? 주체는 뭘 갖고 있기 때문에 주체라고요? 이성을 갖고 있기 때문에. 주체가 성립되는 순간은 언제일까요? 내가 이성을 발휘할 때입니다. 그죠? 그런데 때로는 이성을 발휘하지 못하는 때가 있죠. 그때는 주체가 못 되는 거죠. 주체라는 것이 하나의 고정된 실체가 아니고, 그죠? 이성이라고 하는 것을 발휘하는 그 순간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주체일 때가 있죠. 그죠? 이성적 사고로 합리적 이성을 발휘할 때. 그 순간 이성을 발휘하는 이 주체에게는 모든 것이 뭐가 됩니까? 내 이성적 판단의 대상이 되죠. 공부하는 것도, 그죠? 내가 경제학을 공부한다, 그죠? 혹은 물리학을 공부한다. 다 뭐예요? 내 판단에, 내 이성적 판단의 대상으로, 그죠? 물리 현상 그리고 경제 현상을 분석하고 판단하는 거잖아요. 그게 다 대상이 되는 것입니다. 이걸 객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죠? 이 이성 주체의 대상입니다. 그러니까 주객 이분법이 성립된다는 것입니다. 이걸 어떻게? 지식. 즉 이성을 발휘해서 지식에 이걸 뭐라고요? 이 방법이다. 이렇게 데카르트가 생각했죠. 그럼 심지어는 아까도 얘기했지만 이 객체에 해당되는 것은 자연일 수도 있고, 그죠? 세계일 수도 있고, 우주일 수도 있죠. 심지어는 다른 사람도 우리가 객체로 판단합니다. 그죠? 다른 사람을 내가 분석하고, 어떤 사람인지. 그죠? 때로는 의학에서는 해부학도 하고, 그죠? 뭡니까? 병을 연구해가지고, 질병을 연구해서 그걸 고치기 위해서 인간의 육체를 객체로 삼죠. 대상으로 삼죠. 그죠? 이것이 다 데카르트적 주객 이분법입니다. 주체가 성립되는 순간 모든 것은 대상화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이제 이성인데, 이성이 합리적 이성으로 인간을 계몽시켜주죠. 이게 근대인들의, 그죠? 엄청난 숙제, 과제였죠. 이전의 미신이나 여러 가지 비합리적인, 그죠? 신화의 세계로부터 중세 이후에 근대인들이 바로 이 데카르트적 이성을 가지고 주인이 됐다고 생각하는 것이죠. 자, 그런데 이것이 도구적 이성이 되는 경우도 있다.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똑같은 원리인데 이것이 좋은 점으로 작용할 수도 있지만 문제점으로 작용할 수도 있다. 도구적 이성이라는 경우에. 이 대상화한다는 겁니다. 타인을 대상화하고 자연, 세계, 우주를 대상화하니까 어떻게 돼요? 어떤 방법으로? 수학적, 과학적 사고방식으로 모든 것을 수량화하고 계량화하고 과학으로 우주를 개발했죠. 그래서 달을 정복하고 이게 다, 그러나 엄청난 또 뭡니까? 핵폭탄도 만들어내고, 그죠? 살상 무기도 만들어내는 것도 이 다 수학과 과학의 업적이죠. 그래서 결국은 엄청난 뭐예요? 자연 개발을 통해서 에너지 문제, 그리고 환경 문제, 그리고 전쟁을 통해서 인류의 파멸 문제, 그죠? 그리고 학문을 통해서도 인간을 복제할 수 있는 데까지 왔죠. 이런 것이 이제 좀 종합적으로 내가 지금 압축해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데카르트적 이성이 어떤 장단점이 있는가 이런 걸 얘기했습니다. 자, 보세요. 이러한 전통에서 방법은 근본적으로 언어의 문제와 독립적인 것으로 간주되며 방법의 문제는 언어의 불명료함을 순화하는 것, 즉 그것을 분명하게 하는 것이다. 이렇게 했죠. 언어는 뭐예요? 이렇게 지식을 통해서 방법을 통해서 확보한 지식을 어떻게 체계화하면 언어로 그것을 정리하면 뭐가 돼요? 객관적 진리. 이때 진리는 객관적 사실입니다. 사실과 합치되는 어떤 진리에 도달할 수 있다. 자, 그러니까 진리 개념만 해도 실제라든지 진리 개념 이런 것도 하나가 아니고 주체도 마찬가지입니다. 다 철학자들마다 그 용어는 똑같지만 개념은 의미는 다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진리할 때 데카르트적 진리는 객관적 사실로서의 진리예요. 플라톤의 진리는 뭐예요? 그 이데아로서의 진리지. 그러니까 이 객관적 사실과는 좀 다릅니다. 추상적이고 관념적인 그 실제를 그게 실제라고 생각하고 그게 진리라고 생각했으니까 진리라는 용어를 다 다르게 사용하고 있고 주체도 다르게 사용하고 있고 그죠?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지금 데카르트적 진리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때 언어는 뭐예요? 단순히 이걸 담는 그릇에 불과합니다. 형식에 불과 혹은 그릇에 불과하죠. 매개에 불입니다. 자, 여기까지 우리가 데카르트에 대해서 이 데카르트는 어디에 있어요? 여기 A에 속한다. 지금까지 이것이 서구 철학뿐만 아니라 근대인들, 우리들까지도 우리가 이러한 사고방식으로 뭐예요? 세계를 그죠? 관찰하고 판단해왔다. 학문도 이런 원리에 의해서 해왔다는 것입니다. 자, 그럼 이제 B에 해당되는 거 이제 데리다가 나와야 될 텐데 자, 지금 여기서 언급하고 있는 것은 네 가지 이렇게 하고 있는 게 아니고 어느 책을 지금 요약하고 있는 겁니까? 이 책을 지금 내가 우리 학생들에게 요약해서 얘기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제임스 크로스파이트가 이 책에서 이렇게 하고 있어요. 왜 데리다가 아니라 누가 등장했어요? 하이데거가 등장했습니다. 자, 데리다보다 바로 이 해체주의라는 용어를 쓰진 않았지만 이런 철학에 있어서 전통 철학의 이 핵심 개념들을 공격한, 그죠? 비판한 대표적인 철학자가 하이데거였죠. 그러니까 데리다는 자기 선배 하이데거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미안합니다. 데리다가 얘기하고 있는 게 아니라 제임스 크로스파이트가 데리다보다 먼저 하이데거를 먼저 얘기하고 있습니다. 사실은 더 원조는 누구일까요? 원조는 이 해체 철학을 한 제일 원조는 니체였습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거꾸로 가면 니체, 하이데거, 데리다라는 계보가 형성됩니다. 이 B에 속하는 서양 철학자 중에 대표적인 서양 철학의 핵심 개념을 비판한 대표적인 철학자 세 사람은 니체, 하이데거, 데리다입니다. 가장 최근 사람이 데리다죠. 근데 살펴보면 사실은 똑같은 뭡니까? 작업을 했던 것이죠. 자, 그러면 하이데거부터 해봅시다. 지금 데카르트도 엄청 압축해서 요약했죠. 우리 학생들이 데카르트에 관심이 생기면 이제 데카르트 책도 찾아서 읽어보고 이렇게 해야 되겠죠. 그죠? 이번 한 학기는 내내 이런 식으로 엄청나게 많은 이론가들이 등장합니다. 그냥 살짝 맛을 보고, 그죠? 내가 요약해주고 우리 교재를 통해서 남은 것은 우리 학생들이 앞으로 공부하는 것이 남아 있습니다. 더 공부할, 그죠? 의욕이 있는 사람은 방학 때 자기가 혼자서 공부해봐야 되겠습니다. 자, 하이데거가 나옵니다. 왜 하이데거하고 데카르트가 다른지를 잘 이해해야 됩니다. 이 삼각형의, 그죠? 구도를 잘 이해하면서 데카르트가 이렇게 지금 철학을 했는데 하이데거는 어떻게 하고 있는가? 하이데거의 철학이 왜 A와 대립하는가? 이걸 잘 이해해야 됩니다. 지금 표정을 보니까 내가 이런 공부하려고 이 수학 신청한 게 아닌데 이런 표정들이 곳곳에 보입니다. 회의의 눈동자들이 내 눈에 많이 스크린 됩니다. 다 피와 재산이 됩니다. 예, 예. 인문학을 앞으로 계속 해야 되니까 이런 공부가 다 피와 살이 됩니다. 자, 봅시다. 10년 후. 데카르트의 사회에 근거한 근대적 정보에 대한 세계적인 대응은 하이데거의 존재와 시간에서 이루어진다. 하이데거는 세계에 대한 철학 이전의 경험에서 출발하여 그 경험을 자명한 존재론으로 간주하는 관점보다는 그것 자체의 관점에서 검토함으로써 근대 철학의 존재론적 묘사를 피해자고 제한한다. 예. 자,
자, 하이데거의 대표적인 책 이름이 존재와 시간이죠. 지금 이런 데카르트의 사고방식은 주체가 확고하고 객체도 뭐예요? 고정이 돼 있어야 이 방법을 통해서 지식을 체계화하고 언어를 통해서 진리에 도달할 수 있습니다. 주체가 흔들리거나 다른 말로 하면 불확실하거나 이게 출발이거든요. 주체에서 출발해서 객체로 가는 겁니다. 주체의 이성적 사고가 객체의 사실을 그죠? 파악이란 말이 거머쥔다는 뜻입니다. 거머쥐면 완전히 장악하면 진리에 도달할 수 있는 것이죠. 자, 그런데 데카르트는 이렇게 생각했죠. 이게 뭡니까? 확고하다고 생각했죠. 인간의 이성적 주체가 흔들리지 않는다. 객체도 고정된 것으로 생각했습니다. 그래야 이 진리에 도달할 수 있죠. 그죠? 왜? 이 객관적 사실로서의 진리는 딱 하나만 있는 것이지 여러 개 있으면 안 되잖아요. 수학이나 과학은 그러하잖아요. 1 플러스 1은 2죠. 누가 봐도 2죠. 누가 3이라 그러면 그건 틀린 것이죠. OX가 가능합니다. 참 거짓이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이 주체와 객체가 확고하다는 전제 하에서 이성과 주체와 진리 개념이 성립한 것입니다. 하이데거가 볼 때는, 자, 이제 하이데거 얘기입니다. 이쪽에다가 이제 그립니다. 하이데거가 볼 때는 그러한 주체도 확고하지 않고 객체도 명확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 이유가 뭘까요? 데카르트의 이런 철학 방식을 존재론이라고 얘기하는데, 온톨로지, 존재론, 하나의 우주의 혹은 세계의 객관 법칙과 원리를 찾아내는 것입니다. 형이상학적인 것이죠. 그런데 존재론에 앞서는 것이 인간의 현실이다 이렇게 생각했고, 저는 이렇게 생각했어요. 그 다음 나오는 이 핵심 개념을 이해하면 됩니다. 보세요. 두 가지만 내가 쉽게 학생들이 이해할 수 있도록 두 가지 핵심 개념만 갖고 얘기하겠습니다. 첫 번째, 하이데거의 책 이름이 뭐예요? 존재와 시간입니다. 이 존재론이 확고하다고 생각했는데 존재론이 흔들린다고 볼 수 있는 가장 누구나 알 수 있는 기본적인 건 뭘까요? 시간입니다. 시간에 의해서 주체의 이성도 흔들립니다. 그렇죠? 변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출발점부터가 흔들릴 수 있는 것이죠. 객체도, 그죠? 그래서 이제 소위 말하는 뉴턴의 물리학도, 역학 이론도 상대성 이론에 의해서, 아인슈타인의 상대성 이론에 의해서 무너지잖아요. 그죠? 현대 물리학으로 오면. 그게 다 뭐예요? 이것조차, 그죠? 고정되어 있지 않다는 겁니다. 시간에 의해서 이것도 유동적이고, 시간에 의해서 이성도, 인간의 이성도 흔들린다는 것입니다. 둘 다 확고해야 진리에 도달할 텐데, 둘 다 확고하지 않다는 것이 하이데거의 생각입니다. 그래서 존재에 뭐가 개입한다? 시간이 개입한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시간의 개입에 의해서 생각도 바뀌고 외모도 바뀌고 사랑이 때로는 아쉽게도 변하기도 하고 뭐 이러는 건데, 그죠? 그 다음 개념이 뭐예요? 그 다음 나옵니다. 세계 내 존재라는 핵심 개념입니다. 이 하이데거가 사용한 유명한 개념이죠. 자기가 만들어낸 개념이에요. 존재는, 이때 존재는 데카르트로 따지면 이 주체에 해당됩니다. 출발점인 이 인간의 존재는, 주체는 이게 세계에 해당되죠. 여기 세계가 있잖아요. 내가 아까 이 객체 예로 여러 가지 들었지만 여기 세계가 여기 있잖아요. 주체와 객체가 이렇게 있는 게 아니라는 거죠. 주체가 이 세계에 따로 바깥에 떨어져 나와서 내가 세계를 객관적으로 이렇게, 그죠? 객관적 이성으로 내가 이걸 관찰하고 연구하고 지식을 삼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왜? 나라는 존재는 그 안에 들어있기 때문에. 이 세계 안에 들어있기 때문에. 자, 이게 동그라미를 이렇게 그린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하이데거의 생각입니다. 하이데거의 생각은 세계가 이렇게 있으면 존재는 그 속에 속해 있다는 겁니다. 자, 이 말은 뭘 뜻할까요? 이게 세계 내 존재인데 이게 뭘 뜻할까요? 이 주체가, 자, 데카르트로 따지면 이게 주체입니다. 하이데거는 이 주체란 말을 안 쓰고 존재란 말을 씁니다. 이 존재는 뭐에 의해서 영향을 받아요? 세계에 의해서 영향을 받죠. 세계라고 하는 것은 시간과 공간에, 그죠?
변화 속에서 계속 유동하는 현실입니다. 유동적 현실입니다. 자, 세계에 의해서 이 존재가 끊임없이 영향을 받습니다. 그러니까 이 존재는 주체가 되기 어렵죠. 주체가 된다는 것은 우주의 주인이 되고 역사의, 그죠? 주인이 된다는 것인데, 내가 주인이에요? 근데 근대인들은 그렇게 생각했죠. 근데 나는 던져진 존재죠. 그죠? 이게 바로 이제 하이데거의 기본 생각이죠. 뭐 실존주의하고도 관련되고, 현대 철학의 한 유형인 실존주의와 관련됩니다. 본질보다 실존이 앞서는 것이죠. 그럼 인간이 어떻게 태어났어요? 부모에 의해서 태어났죠. 나의 근본은 부모죠. 부모는 또 그 위에 부모가 있죠. 이렇게 되는 것이 내가 완전히 완벽한 이 세계를 굽어 살피는 주인으로서의 이성을 가진 절대적 존재가 아니라는 것이죠. 이 데카르트는 이렇게 아주 엄청난, 그죠? 인간을 높이 평가한 것이죠. 실제로는 이렇다는 거죠. 그렇다면 어떻게 돼요? 내가 조선시대에 왕조시대에 살아서 그 시간과 공간에 세계로부터 영향을 받았다면 지금 내 사고방식은 이렇게 형성되지 않았겠죠. 그죠? 우리는 지금 근대 이후에 민족국가 속에서, 그죠? 자본주의 속에서 태어나고 성장했기 때문에 지금 우리 존재가 가지고 있는 이런 사고방식을, 그죠? 가지고 다시 뭐예요? 이 존재가 가진 눈을 가지고 다시 세계를 보죠. 그러니까 상호작용을 하는 것이지 주체가 따로 독립적으로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이 하이데거의 생각입니다. 이게 바로 세계인의 존재입니다. 데카르트의 주객 이분법과 하이데거의 세계인의 존재가 얼마나, 그죠? 대립적인 구도인지를 알 수 있죠. 네. 이렇게 생각하면 우리가 A와 B의 핵심적인 뭐예요? 차이를 알 수 있는 것입니다. A가 바로 동일성의 철학이고 B는 차이의 철학이다. 그러면 이 존재가 이성을 가지고 이성을 발휘한다 하더라도 그것은 시간과 공간에, 그죠? 제한을 받는 것이죠. 아까 내가 조선시대에 태어났느냐, 그죠? 지금 21세기 대한민국에서 태어났느냐에 따라서 세계관이 달라지는 것처럼 시간과 공간에 의해서, 그죠? 같은 시간 21세기를 살아도 어느 그죠? 민족 국가에서 태어나고 어느 공동체에서 태어나냐에 따라서 또 어느 부모한테 태어났냐에 따라서 내 사고방식도 달라지는 거겠죠. 예. 물론 유전적인 요소도 있겠지만, 그러니까 세계에 의해서 영향을 받고, 물론 존재도 영향을 주긴 하죠. 하지만 세계의 존재라고 하는 이것이 더 큰, 그죠? 구도를 이룬다는 것입니다. 자, 보세요. 36쪽 밑에 셋째 줄입니다. 하이데거가 세계라고 말할 때 그것이 의미하는 것은 거미줄처럼 서로 얽혀있는 실체들의 전체적인 망이다. 그러니까 세계가 이렇게 객체로서 단순하게 이렇게 대상으로 단순화하지 않다는 겁니다. 세계도 복잡하고 존재도 복잡하게 형성된다. 데카르트는 이걸 너무 수학적으로 생각했다는 겁니다. 과학적으로 너무 단순하게 생각했다. 주객 이분법적으로 생각했다. 그래서 실체들 사이의 이러한 연관을 하이데거는 지시연관 의미작용이라 부른다. 이렇게 얘기했죠. 이 말은 뭐예요? 존재와 세계의 관계가 복합적인 복잡한 관계로 지금 얽히고 설켜 있기 때문에 이게 그냥 지시연관 의미작용을 계속 한다는 겁니다. 지금도 나라는 존재는 이 시간적 공간적 세계로부터 계속 영향을 받고 또 주고 받는 게 더 강하겠죠. 세계가 나 혼자 개인의 힘으로 세계를 바꾸기는 어려우니까. 자, 이제 언어의 차이를 얘기합니다. 37쪽 둘째 줄입니다. 따라서 언어는 하나의 사물이 아니라 그 자체가 세계의 여러 밝힘이고 실체들의 드러남이며 현 존재가 존재하는 하나의 방식이다. 자, 하이데거 철학이 조금 어렵기도 한데 이 하이데거의 B를 대표하는, 물론 이제 니체도 있고 데리다도 공부할 텐데 조금 지나면 하이데거부터 이해를 해야 되겠습니다. 이게 이해가 돼야 우리가 데카르트적 사고방식과 다른 사고방식을 우리가, 그죠?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래야 인문학을 할 때, 그죠? 근대 철학적인 사고방식만 가지고 하는 게 아니라 현대 철학적인 사고방식을 가지고 좀 더 복잡한 사고를 할 수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제 언어는 어떤, 이제 존재가 언어를 구사해요. 이때 이 언어하고 하이데거의 언어와 데카르트의 언어를 비교해 보는 것입니다. 아까 얘기했죠. 데카르트의 언어는 단순한 도구예요.
내가 이성을 가지고 확보한 지식을 진리에 도달하게끔 체계적으로 표현하면 그 언어의 역할은 다 끝난 것입니다. 언어는 그렇게 뭡니까? 핵심적인 역할을 하는 게 아닙니다. 연결해주는 역할만 합니다. 내 지식이, 내 이성이 이미 진리를 확보했기 때문에 그걸 다른 사람한테 전달해주면 돼요. 그걸 언어로 표현하거나, 글로 쓰거나, 말로 하거나 있어요. 근데 하이데거식으로 생각하면 언어는 아까도 얘기했지만 단순한 그죠? 도구가 아니라 지시 연관과 의미 작용을 하는 대표적인 뭡니까? 핵심적인 요소가 됩니다. 어떤 말인가 하면 어떤 존재가 언어를 구사하는 것은 자기가 생각하는 사고와 감정을 외부에 표현하는 것이 아니란 겁니다. 이 언어는 어디서부터 왔어요? 이 존재가 구사하는 언어는 아까도 얘기했잖아요. 세계의 존재이기 때문에 이 세계의 시간과 공간으로부터 영향을 받아서 이 사람이 그죠? 사고작용을 하고 그것을 거기서 언어가 형성되는 것입니다. 이 언어는 본인의 것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 언어는 오히려 이 존재를 매개로 해서 이 존재를 빌려서 세계가 자기의 목소리를 숨겨진 목소리를 들려주는 그런 비밀을 갖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이데거에게는 언어가 존재의 집이에요. 존재의 집이라는 것은 그만큼 언어가 존재에게 중요한 핵심적 역할을 한다는 겁니다. 자, 이 예를 들면 좀 쉽습니다. 어떤 시인의 시가 있습니다. 우리는 누구죠? 서정주의 시는 서정주가 쓴 개인의 감정과 생각의 표현이다. 이렇게 단순하게 생각하죠. 그게 아니란 겁니다. 하이데거는. 서정주의 시는 서정주라는 존재를 통해서 서정주가 살았던 그 시간과 공간의 세계가 그게 자연일 수도 있고, 그죠? 그가 살았던 고창, 질마제라는 자기 고향의 그 공간일 수도 있고, 시간과 공간일 수도 있고, 아니면 신화적으로 자기가 서정주가 추구했던 신라라고 하는 고대의 어떤 우리 전통일 수도 있고, 아무튼 그 어떤 세계가 시간과 공간이 서정주라는 시인의 몸에 들어와서 그죠? 계속 작용하고 있으니까 세계의 존재니까 서정주의 입을 통해서 그 진실을 드러내는 것이죠. 언어를 통해서. 그러니까 언어는 굉장히 신비하고 복합적인 작용을 하는 것이죠. 자, 보세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언어로 된 시나 소설을 공부할 때 이 하이데거적 언어관을 가지고 공부하면 이건 한 개인의 창작품이 아니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게 됩니다. 세계가 어떤 존재를 통해서 자기의 비밀을 들춰내는 것입니다. 근데 물론 그 매개가 되는 시인이나 소설가도 중요한 역할을 하는 거죠. 하지만 한 개인의 창작품이 아니란 겁니다. 보세요. 37쪽. 따라서 둘째 줄. 따라서 언어는 하나의 사물이 아니라 그 자체가 세계의 열을 밝힘이고. 자, 내 설명을 듣고 좀 다시 이 문장을 음미해 보세요. 언어는 세계의 열을 밝힘이야. 세계가 자기를 개방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를 언어는 단순히 한 개인의 표현이다 이렇게만 생각하면 데카르트적인 생각인데, 하이데거적인 생각은 어떤 사람이 언어를 단순히 받아들이면 안 되겠죠. 누가 어떤 말을 하면 그것은 세계가 저 사람을 통해서 나한테 비밀을 들려주는 거죠. 알겠습니까? 모든 언어가 그렇진 않겠죠. 이제 시나 예술의 언어가 특히 그렇다고 하이데거가 예술 작품의 근원이라는 중요한 책도 썼죠. 실체들의 드러남이고 현 존재가 존재하는 하나의 방식이다. 언어를 이렇게 이해할 때 우리는 더 이상 언어를 일치, 반영, 매개. 자, 일치, 반영, 매개가 아까 데카르트적 언어관이죠. 세계 내 존재의 분명한 발화다. 그러니까 세계 내 존재이기 때문에 존재의 독립적인 발화가 아니고 세계가 말하는 것이다. 세계의 열을 밝힙니다. 이게 유명한 이제 하이데거의 개념입니다. 언어관입니다. 이게 많은 영향을 현대 언어관이나 언어 혹은 예술에 많은 영향을 준 이론이에요. 여기 이게 B에 있다는 거죠. A가 아니라 B에 있어요. 좀 이따가 우리가 더 이제 현대적인 해체주의라는 말을 만들어낸 데리다도 공부해보고 니체도 잠깐 공부해볼 텐데, 니체, 하이데거, 데리다가 같은 맥락에 있어요. 이걸 비판했다는, A를 비판한 B에 있다는 의미에서. 그 다음 보세요. 이강흠 어디 있습니까?
읽어봅시다. 크로스화이트는 크로스화이트는 하이데거의 철학적 연구가 수학학을 메타 철학으로 이해하는 길을 예비하고 있지만 수사학적 메타 철학은 하이데거의 사유가 지닌 몇 가지 한계를 밝혀준다고 주장한다. 그리고 하이데거 이후의 사유로서 해체주의를 주목하고 데리다의 이론과 대명함으로써 이성의 수학과 해체주의가 가진 공통점과 차이점을 규명한다. 예. 자, 데리다가 나왔죠? 자,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공부하는 핵심 이론가들은 세 사람입니다. 첫 번째 데카르트를 공부했고, 두 번째 하이데거 공부한 다음에 지금 데리다로 왔습니다. 이 그림 속에 있습니다. A, B의 관계예요. 이 책의 저자는 C의 입장에서 지금 A, B를 지금 평가하고 있는 것입니다. 서양 철학사 전체를 엄청나게 압축해서 지금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자, 이제 데리다의 해체주의에 대해서 공부해 봅시다. 그리고 이 데리다의 해체주의가 자기가 지금 이 책에서 말하려고 하는 논정의 수사학, 이성의 수사학과 어떤 차이가 있고 공통점이 있는지. 자, 여기하고도 차이점, 공통점이 있겠죠? 그죠? 아까 저기서 이렇게 있고, C라고 하는 입장은 A와 B의, 그죠? 대립관계 속에서 제3의 길을 여니까 A하고도 약간의 공통점이 있고, C하고도 공통점이 있고, 물론 차이점도 있습니다. 그래서 C가 생겼다. 그죠? 자, 이제 공통점과 차이점을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되겠습니다. 그 다음 문장입니다. 크로스화이트에 의하면 철학적 이성의 수사학과, 이건 자기가 주장하는 것입니다. 논정의 수사학이라고 볼 수 있죠. 해체주의가 공유하는 가장 중요한 공통점은, 자, 공통점부터 얘기합니다. 기표와 기의 사이에, 자, 기표와 기의가 나왔죠? 우리가 지금 순차적으로 공부하고 있습니다. 현대 인문학 전체를 순차적으로 공부하고 있습니다. 소시르죠. 기표와 기의 얘기가. 그리고 야콥슨 공부했고, 그죠? 프로이트 락강도 공부했는데, 이 기표와 기의 개념이 계속 현대 학문에서는, 인문학에서는 계속 기본적으로 쓰이고 있습니다. 보세요. 기표와 기의 사이의 절대적인 형이상학적 구분을 거부한다. 이 말이 뭐예요? 기표와 기의 사이의 절대적 형이상학적 구분. 말이 좀 어렵습니다. 말이 어려운데 쉽게 생각하면 절대적 형이상학, 이게 진리 개념이죠. 자, 여기다가 다시 적습니다. 아까 여기서 쓴 이겁니다. 이것이고 데카르트가 궁극적으로 추구했던 이것입니다. 이 진리 개념을 여기에 다시 여기다 쓸게요. 이성, 주체, 진리 세 가지. 빨간 글로 A의 가장 핵심 개념 세 가지. 자, 이렇게 놓고 볼 때 논정의 수사학은 뭐예요? 지금 공통점 먼저 얘기하고 있죠. 뭐와 뭐의 공통점? 데리다, 해체주의와 제임스 크로스화이트, 이성의 수사학의 공통점을 먼저 얘기하고 있습니다. 뭘 부정한다는 거예요? 이 진리 개념을 부정한다는 겁니다. 객관적 사실로서의 진리 개념을 여기도 부정하고 이거 정리됐습니까? 여기서부터 시작하는 거죠. 이성, 주체, 진리 세 가지를 다 긍정하는 것인데 데카르트는 해체주의는 이 세 가지를 다 부정하는 것이죠. 자, 이성도 부정, 주체도 부정, 진리도 부정. 이 둘은 너무나, 그죠? 확실하죠? 왜? 정반대니까. 데카르트와 하이데거 데리다는 정반대 입장이니까. 그죠? 이성, 주체, 진리라는 세 가지 개념을 가지고 정리해 보면 됩니다. 데리다는 이성, 주체, 진리를 다 부정한다는 겁니다. 그죠? 자, 그러면 이성의 수사학은 뭐라는 거예요? 일단 진리 개념은 부정이에요. 그런 점에서는 데카르트와 거리를 두고 누구와 가까워요? 데리다와 가깝죠. 오히려. 이때 기표와 기의 사이에 절대적 구분이라는 것은 그것이 완전히 일치했을 때 진리에 도달하는 거죠. 데카르트는 이 기표와 기의 불일치를 별로 고려하지 않았다는 거죠. 그게 바로 뭐예요? 주체와 객체가 확고하니까 이게 흔들리지 않는다고 생각했으니까 이 언어로 이
이 지식을 언어로 체계화해서 진리에 도달하는 과정이 별로 그죠? 불안하지 않았던 거죠. 별로 어렵지 않았던 거죠. 그런데 실제로는 이 언어가 깊이와 깊이 사이에 일치도 있지만 불일치되는 경우도 많다는 것이 우리가 이미 앞에서 공부했잖아요. 그죠? 프로이트 락강을 통해서도 공부하고, 그죠? 그 얘기 꼭 지금 프로이트 락강 얘기를 하는 건 아닙니다. 하이데거 데리다는 이제 정신분석학 프로이트 락강과 다른 입장에서 이게 반드시 일치하지 않을 수 있으니까 진리 개념이 부정한다. 이게 공통점이다. 해체주의도 철학적 수사학 이론도 이성 및 이해 가능성의 근거를 무한한 논리적 사고에 두지 않는다. 다 같은 얘기입니다. 간단하게 내가 요약을 해서 핵심 개념을 가지고 요약하고 있습니다. 이제 차이를 얘기합니다. 차이. 첫째, 38쪽. 첫째, 수사학은 때때로 행위자 및 의도라는 개념에 의존하는데 해체주의는 이러한 개념들을 말소하려 한다. 행위자. 가로하고 뭐라고 되어 있어요? 에이전트라고 되어 있죠. 자, 행위자. 의도. 둘 다 어떤, 누구로부터 나오는 거예요? 이 주체로부터 나오는 거죠. 주체로부터 나오는 거예요. 그죠? 내가 어떤 말을 했을 때 그 의도가 뭐냐? 말한 사람한테 물어봐야지. 해체주의는 이런 개념을 말소하려 한다. 이 말이 뭐예요? 해체주의는 주체를 부정하잖아요. 주체조차 부정하는 거예요. 그죠? 예를 들면 이런 거지. 해체주의는 좀 극단적인데, 이문열이 사람의 아들이라는 소설을 썼어요. 근데 그 행위자를 부정한다는 말은 뭐예요? 사람의 아들이라는 소설을 쓴 사람은 이문열이 아니라는 거야. 이강수가 무정을 쓰는데 무정을 쓴 사람은 이강수가 아니라는 거지. 행위자를 부정한다는 말은 그런 말입니다. 엄청나게 극단적인 얘기죠. 근데 내용을 들어보면 그것도 일리가 있어. 왜? 이문열이 사람의 아들을 쓰기 위해서 많은 성경도 읽고 종교서적도 읽고 철학책도 읽고 해가지고 다른 사람들의 지식이 다 그 안에 흡수돼가지고 그게 나온 것이 무에서 유를 창조한 게 아니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관습적으로 습관적으로 소설을 쓴 사람이 자기 이름을 갖다 붙여서 자기 거라고 얘기하고 소설책이 팔리면 인세도 받고 돈을 벌지만 사실상 그 지식과 그 방대한 종교적 철학적 사고 모든 것들은 다 다른 데서 가져온 것이다. 그걸 조합했을 뿐이다. 이런 생각을 하고 소위 말하는 주체의 죽음을 얘기하는 거죠. 말한 사람은 없다는 겁니다. 참 이게 데리다 해체주의의 좀 극단적인 주장이긴 하죠. 하지만 속뜻을 들어보면 그것도 전혀 엉터리는 아닙니다. 하지만 뭐예요? 제임스 크로츠 화이트는 뭐예요? 그것에 대해서는 데리다와 다르다는 거죠. 주체를 인정한다는 겁니다. 그게 바로 여기 나오는 이 문장입니다. 보세요. 행위자 및 의도라는 개념에 의존한다는 말은 그걸 인정한다는 것이죠. 수사학은 그걸 인정하는데 누구는 부정한다는 거예요? 해체주의는 말소한다는 거죠. 지워버리려고 한다. 말소하려 한다. 즉 주체는 없다고 생각한다는 거죠. 이문열이 쓴 게 아니다. 그죠? 이강수가 무정을 쓴 게 아니다. 이런 식으로 생각한다는 겁니다. 내가 자꾸 예를 들어서 얘기해 주는 게 이해하기 편하니까 예를 드는 것입니다. 자, 그럼 이렇게 표시될 수 있죠. 이성, 주체, 진리가 다 X인데 여기는 벌써 주체는 O고 진리는 X죠. 그런 면에서 이 C는 A하고 B하고 사이에서 그죠? 존재한다. 그죠? A하고 연관될 수도 있고 B하고 연관될 수도 있고. 어떤 점에서는 그죠? 진리가 없다고 객관적 진리는 없다는 점에서는 해체주의와 뜻을 같이 하는데 주체가 있다고 생각하는 점에서는 해체주의와 서로 또 거리를 둔다는 겁니다. 둘째 보세요. 텍스트 허물리기 혹은 기생적 실천으로서 해체가 하나의 의심의 실천이다. 자, 이 말은 어렵지 않습니다. 아까 내가 해체주의를 예를 들면서 건축공법이 있으면 해체공법이 있다 그랬죠. 해체공법을 발휘하려면 뭐가 있어야 됩니까? 일단 이미 건축해놓은 건물이 있어야 해체를 할 수 있죠. 아무것도 없는데 해체를 못하잖아요. 그러니까 해체주의라고 하는 것은 기생이라는 것은 뭐가 숙주가 있어야 기생충이 거기서 살아갈 수 있죠. 그러니까 해체주의는 약간 한계가 있는데 누가 생각할 때 제임스 크로스 헤트가 생각할 때 뭔가 다른 이론적 구조물이 있어야 거기에 해체를 한다는 겁니다. 자기 스스로 존재하는 철학이 아니란 겁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이게 바로 이 말입니다.
텍스트 허물기. 텍스트가 있어야 허물죠. 건물이 있어야 해체를 하죠. 그죠? 기생적 실천이라는 말은 그런 뜻입니다. 자기 혼자서는 독립적으로 존재하는 철학이 아니란 겁니다. 또 다른 말로는 대안이 없다는 뜻도 있죠. 대안이 없다. 왜 대안이 없어요? 진리를 부정하니까 아까 얘기했죠. 상대주의로 가는 거죠. 차이를 존중하니까 상대주의로 갑니다. 이성의 수사학은 차이를 존중하는, 자, 차이를 존중하는 데까지는 공통점이죠. 해체주의도 차이를 존중하고 이성의 수사학도 차이를 존중합니다. 이 말이 뭐예요? 뭘 부정한다는 말하고 똑같아요? 진리를 부정한다는 말이 차이를 존중한다는 말하고 같은 겁니다. 이때 진리는 단 하나의 객관적, 그죠? 진리를 얘기합니다. 누구와 봐도 이것이 참이다. 그러면 여러 사람들이 다른 의견이 있을 수 없잖아요. 근데 차이를 존중한다는 것은 이 진리를, 그죠? 거부한다는 것과 같은 거니까요. 그런데 차이를 존중한다는 것은 공통점인데, 그죠? 왜요? 이성의 수사학은 합의를 지향한다. 이해가 됩니까? 해체주의는 차이를 존중하고 그대로 내버려 두죠. 그러니까 상대주의입니다. 서로 티격태격 안 해. 그죠? 서로 논쟁도 안 해. 왜? 합의에 도달할 필요가 없으니까. 그냥 너는 너고 나는 나고 너의 말도 옳고 나의 말도 옳다. 이렇게 되니까 상대주의로 가는데 이성의 수사학은 진리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어디에 도달해야 된다고? 합의에 도달한다. 그럼 이 말에는 어떤 의미가 포함되어 있어요? 합의에 도달하더라도 진리는 아닐 수 있는 것이죠.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예. 그러나 최소한 합의에 도달하도록 노력해야 된다. 그 합의에 도달하기 위해서 뭐가 필요해요? 이성이 필요하죠. 자, 그러니까 이제 하나가 더 나왔죠, 여기?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이거 외우려고 하지 말고, 그죠? 이 세 가지 핵심 개념을 가지고 A의 핵심 개념으로부터 출발해서 A가 먼저 나왔고, 그 다음 뭐가 나왔어요? B가 나왔죠? 그 반대, 정반대 B가 나왔죠? 그 다음에 C는 이 둘 사이에, 그죠? 장점을 흡수해서 진리가, 객관적 진리는 없지만 주체는 있고 또 주체가 최소한 이성을 발휘해서 합의에 도달해야 된다. 이때 이성은 이 이성과는 좀 다릅니다. 여러 번 얘기했죠. 데카르트적 이성과 수사학의 이성은 다른 이성이에요. 하지만 이때는 합의를 위한 이성입니다. 이건 진리를 위한 이성이고 진리를 위한 이성이고 이 이성은 진리가 없지만 합의에 도달하려는 이성입니다. 실제 우리 현실에서는 진리에 도달한다는 것보다는 합의에 도달하는 것이 좀 더 현실적이죠. 우리 정치 현실이나 그죠? 사법 현실을 보면 오히려 이 합의에 도달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법정에서도 뭐예요? 헌법재판관의 수를 복수로 두죠. 진리가 있다면 복수가 필요 없잖아요. 그래서 그 소수 의견이 나오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다수결로, 그죠? 9명 중에 6명 이상이 찬성하면 그것이 인용이 되고, 뭐 3명 이상이 반대를 하면 기각이 되고, 뭐 이런 어떤 합의에 의한 것이 실제 우리 현실의 사법제도, 정치제도 이렇게 돼 있죠. 그러니까 데카르트적 진리라고 하는 것과 수사에서 추구하는 합의라고 하는 것은 상당히 차원이 다르다라고 생각할 수 있고, 실제 우리 인간 현실에서는 이 논쟁의 수사학이 얘기하는 제임스 크로스하이터가 얘기하는 이런 이성, 합의를 추구하는 이성, 이거는 데카르트적 진리를 추구하는 이성입니다. 그죠? 그런 차이가 있다는 걸 이해하면 되겠습니다. 시간이 많지가 않네요. 조금만 더 하고 갑시다. 38쪽. 시간이 애매하네요. 38쪽 위에서 6째 줄. 계속 이제 데리다 얘기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오늘 데리다가 다 끝나지 않았습니다. 다음 시간에 계속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